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 체크 이몽진입니다. 먼저 이슈 체크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하향 조정됐는데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전라북도 합계 출산율 현황, 그리고 익산의 한 새마을 금고의 부실 대출 의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슈 토론에서는 비상 걸린 추석 물가 상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를 살펴봅니다. 장충석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8월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독감, 인플루엔자와 같은 4등급으로 조정이 됐는데요. 자, 방역 조치를 비롯해서 어떤 점들이 달라졌습니까? 네, 이번에 코로나가 2급 법정 감염병에서 4급 법정 감염병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4급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의미는 독감처럼 일반적인 의료체계에 대해서 관리하겠다 이런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행됐던 기존 조치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그 이외의 조치들은 완화되거나 삭제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그동안에는 코로나19 확진자를 매일매일 모니터링을 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그 통계치를 매일 발표를 하고 또 감시하는 체제로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전수조사라던가 통계치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감처럼 양성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코로나19의 유행 여부를 판단하는 이런 체제로 전환이 되게 됐습니다. 비용을 따져볼 때도 유료로 전환되는 것이 있고 또 개인이 부담해야 될 부분, 지원되는 부분이 또 각각 나눠지게 되죠? 예, 일단 코로나 검사비 그리고 치료비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사라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현재는 코로나로 의심되는 그런 증상이 있으실 때 병원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신속 항원 검사 같은 것들을 받으시면은 그런 비용들이 현재는 무료였습니다. 소정의 진찰료만 내면은 검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신속 항원 검사 비용 같은 것들이 유료로 전환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가 검사 같은 것들을 하셔서 유증상으로 확인이 되었을 때 PCR 검사라고 해가지고 그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비용 역시 그동안에는 무료였는데 이제 개인 부담으로 전환이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비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입원 환자들에 대한 치료비가 전액 국가에서 지원이 됐었는데 앞으로는 중증 환자들 또 중점적인 치료가 필요한 일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그 코로나19 먹는 치료약이라던가 백신에 대한 지원금은 당분간 유지가 되기로 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3년 7개월 동안 진행됐던 일일 확진자 신고 또 집계 발표가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 주 사망자가 100명을 넘을 때도 있고요.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만은 그 과제도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여러 전문가분들이 또 우려하시고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 중에서 하나가 이제 이 코로나 검사 비용을 유료화하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는데요. 코로나 검사 비용이 유료화가 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때 자발적으로 병원을 찾아서 이제 검사를 받게 되는 이런 비율이 아무래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의료 체계 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환자들이 이제 관리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감염자가 퍼지기 시작했을 때 감염자 확산 속도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전보다는 위험성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일반적인 독감처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의 질병은 아니다. 이런 의견을 얘기하고 있는 일부 전문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에 대해서도 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지난 3년간 이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유례 없는 상황을 겪었는데 많은 분들이 경고를 하는 내용이 앞으로는 이런 지구적인 팬데믹의 발생 빈도가 보다 더 빈번해질 것이다. 이런 경고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3년간 우리나라가 코로나 팬데믹을 대응을 하면서 겪었던 문제점이라던가 또 시행착오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 수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통계청이 2022년 출산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전라북도 합계 출산율이 전국 도지역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 실태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최근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요. 작년에 이제 전라북도에서 출생한 신생아가 7,023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2020년에는 출생자 수가 25,000명가량이었는데 약 70%가량 감소한 그런 수치라고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도내 합계 출산율이 0.82명으로 나왔는데 전국에 있는 돛단위 지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도내를 보면은 이제 임실군 지역이 합계 출산율이 1.56명으로 지금 가장 높고요. 전주는 합계 출산율이 0.73명으로 지금 가장 낮은 상황입니다. 네, 뭐 전라북도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지난해 전국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25만 명을 밑돌았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합계 출산율이라고 그러죠. 0.7명대로 떨어져서 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뭐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이런 저출산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던 영상이 있는데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의 어떤 교수님께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이 0.78명입니다. 이렇게 알려드렸더니 그 교수님께서 와, 대한민국 망했네요. 이렇게 외치시면서 경악하는 이런 영상이 방송이 돼가지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상당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출산율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인데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 그 방송이 나왔을 때보다 출산율이 더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서 합계 출산율이 1명이 넘었던 유일한 자치단체가 세종시였는데 올해는 세종시도 그 합계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져서 전국적으로 모든 광역자치단체의 합계 출산율이 1명이 되지 못하는 이 사례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최초 사례가 됐다고 합니다. 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출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백약이 무효라는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어찌 됐든 지자체에서는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자, 전라북도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도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는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문제뿐만 아니고 또 청년 인구 역의 유출 이런 문제까지 중복으로 겪고 있기 때문에 보다 복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라북도에서는 도내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난임 치료비 지원이라던가 신혼부부들에 대해서 임대 보증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라던가 또 이제 보육료, 교육비 지원 여러 가지 대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지적되는 일자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도 밝히고 있고요. 또 전라북도뿐만 아니고 도내 각 지자체에서도 많은 그런 출산 장려금이라고 해가지고 현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많은 자녀들, 다자녀를 출산했을 경우에는 최대 1,500만 원까지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있을 정도로 출산 장려금이라든가 이런 현금성 자산의 지원을 계속 늘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익산의 한 새마을 금고에서 부실 대출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 여러 건축주들이 다가구 주택 신축 공사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익산에 있는 한 새마을 금고에서 이른바 기성고 대출이라고 하는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기성고 대출이라는 것이 기성, 그러니까 공사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대출금의 일부를 지속적으로 지급을 하는 이런 형태의 대출인데 예를 들어서 공사 진행률이 30%가 됐다라고 하면 이런 진행률을 감리라든지 건축주의 확인을 받아가지고 전체 대출금의 일부를 지원을 하게 되는 이런 형태가 이제 통상 기성고 대출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전체적으로 3분의 1도 진행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감리 확인이라던가 건축주 동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새마을금고 측에서 대출금 전액을 시공사 측에 지급을 했고 시공사에서는 이 전액 대출금을 지급을 받은 상황에서 공사를 중단을 하고 연락이 두절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하도급 업체들도 지금 공사 대급을 받지 못한 상황이기도 하고 건축주들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부담은 떠안았으면서도 공사는 중단된 이런 피해를 입고 있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기성고 대출, 건물의 공정률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이제 대출을 해줘야 되는 그런 방식인데
자, 이게 중소규모의 건물을 짓는 이런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일반화된 방식입니까? 어떻습니까? 그 기성고 대출이 근래에는 잘 이용되는 대출 방식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담보물을 요구를 하게 되는데 네. 기성고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 대출을 실행을 해서 완성되는 건물이 담보물이 되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사실상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는 은행 입장에서는 담보물이 없는 상황에서 대출을 해주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도가 높은 대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통상 기성고 대출을 실행을 할 때는 뭐 건축주의 자금력이라던가 시공사의 어떤 시공 능력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검토를 하고 또 공사가 진행될 때는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공사가 실제로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를 직접 확인을 한다거나 뭐 감리라든지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서 대출금을 지급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꼼꼼하게 업무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부담이 상당히 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런 형태의 대출이어서 사실 근래에는 기성고 대출이라는 것이 잘 이용이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번 사례처럼 이제 감리나 현장 확인 없이 대출이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일단 그 대출 계약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요. 명시적으로 공정률에 따른 대출금 지급 의무를 은행 측에서 지고 있다면 계약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어떤 공정률을 넘는 형태의 대출을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일으켰거나 아니면은 이런 기성고를 좀 허위로 과다하게 계산을 한 경우에는 실제로 뭐 그 새마을금고 내부에서 이런 형태로 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기는 있었고요. 또 심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형사처벌 문제까지 검토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해당 새마을금고의 이사장과 시공사 대표가 모두 전직 익산시 의원 출신이라고 하는데 사적인 친분 관계로 해서 대출이 실행됐다. 뭐 이런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대출이 실행이 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감리가 확인을 하고 건축주가 동의를 해줘도 대출금 지급을 망설이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인 것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건축주의 동의나 감리 확인 절차를 건너뛰고 대출금 전액을 한 번에 지급을 한 아주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시공사 대표 간의 친분 관계 등으로 인해서 대출이 실행됐다 이런 의혹을 좀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빚더미에 앉게 됐다고 하는 건축주들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좀 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가 추가적으로 드러나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대출 계약 내용에 따라서 공정률에 따른 대출금 지급 의무가 명확하게 확인이 된다면 은행 측의 어떤 그런 책임 조치를 물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공정률을 확인을 한다라는 것이 건축주인 어떤 대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기도 한 반면에 담보물을 확보해야 되는 은행 입장에서 건물을 완공시키기 위해서 어떤 은행의 이익을 위해서 또 진행이 되는 이런 규정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서 단순히 공정률 확인이 미흡했다는 것만으로 은행의 책임이 무조건적으로 인정이 된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떤 은행 측의 중대한 과실이라던가 아니면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 부정행위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추가적으로 입증이 됐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어떤 피해 회복 구제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이슈 점검과 전망 장충석 변호사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 토론입니다. 안정권에 접어들었던 물가 상승률이 다시 3%대로 뛰면서 추석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 각종 생활 물가가 들썩이고 있고요. 폭우와 폭염 탓에 농산물 가격이 올랐습니다. 주요 성수품인 사과와 배의 가격은 이달 들어서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소비자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추석을 앞둔 물가 상황을 살펴보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세 분 모셨습니다. 김보금 전북 소비자정보센터 소장, 전한균 전북 소상공인연합회장, 송춘호 전북대학교 식품유통학과 교수입니다. 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전한균 회장님, 통계청의 발표를 보면 2%대 초반까지 떨어졌던 소비자 물가가 지난 8월 3.4%까지 상승했습니다. 안정권에 접어들었다가 반등세로 돌아선 건데요. 자, 소비자 물가 상황 지금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날씨가 동남아 날씨처럼 굉장히 기상이변이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폭염과 장마 이런 걸로 인해서 생산량이 많이 감소가 돼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인건비가 최저임금 인상되고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였고 또 기름값이나 전기료 등이 많이 인상이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 심리는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김보금 소장님, 농산물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네. 뭐 어떤 품목이라고 딱 집어서 말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자, 소비자가 체감하는 정도도 당국이 발표하는 것 뭐 이상으로 상당히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자, 소비자 단체에서는 지금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특히 이제 그 신선식품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생선, 해산물, 채소 같은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전월 대비해서요 이게 7.2%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로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작년에 그 10kg에 한 45,000원, 4만 원대 구매를 했었거든요. 사과를 말씀하시는 사과요. 거죠? 네네. 홍로 사과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보통 상품이 이제 6만 5천 원 정도 이런 그 가격이고요. 뭐 배 가격도 뭐 한 상자에 한 뭐 10,000원에서 15,000원까지 다양하게 좀 오르는 상황이고요. 이제 다행히 이제 채소류가 이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상추만 해도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로컬 푸드나 이제 동네 마트에 가면 120g 단위로 한 봉지씩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0원 정도면 충분히 샀던 것들이 요즘은 이제 그게 3,000원, 4,000원까지 오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먹거리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얹혀서 요즘 뭐 그 전기요금이라든지 가스요금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가 예방주사를 이미 맞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7월 달에 8월 달에 요금 받아보고 깜짝 놀라셨고요. 더군다나 여기에 이제 휘발유 가격까지 저는 지금 제가 어제 그 방송을 준비하면서 전주에서 제일 비싼 곳이 얼마인가 이 주유 가격 조사를 했는데요. 이게 리터당 1,600 했던 것이 지금은 1,770원까지 가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뉴스에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1,800원대를 찍었다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택시요금까지 오르는 이 마당에서 이 농산물 가격이 오르는 그런 다른 것까지 품목이 겸비해서 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송 교수님, 앞서 이제 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뭐 인건비도 꼽으셨고 유가 인상도 더해져서 또 농산물 가격도 상당히 지금 오른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지난 여름 집중호우와 폭염 대단했지 않겠습니까? 예. 자, 이처럼 이제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는 원인 뭐 짚어주셨는데 우리 또 이 분야에 또 권위가 있으신 우리 송 교수님께서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소비자 물가가 올 1월 달에는 5.2%였다가 떨어져가지고 지난 6월 달 같은 경우는 2%대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8월 달부터 3.4%로 올랐습니다. 근데 소비자들이 방금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소비자들이 실감하는 그 상승률은 훨씬 높습니다. 근데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것은 전달하고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작년도하고 같은 품목, 같은 양을 소비했다는 전제하에서 비교가 되어지거든요. 근데 농산물 가격은 매년 7, 8월에 폭염과 장마 같은 거에 의해서 가격이 항상 폭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발표된 8월 달 3.4%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는 실제로 농산물보다는 석유류 가격의 기저 효과가 가장 큽니다. 기저 효과라는 것은요. 아까 김보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올 1월 달 같은 경우는 1리터의 휘발유 가격이 1,500원 정도가 있는데 8월 달에는 전국 평균적으로 1,700원 정도 갑니다. 근데 8월 달 1,700원임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비해서는 11%가 낮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한테는 오히려 석유류 가격은 마이너스 11% 기여를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낮게 평가된 것은 작년도에 비교해서 올해 휘발유 가격, 경유 가격이 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른 물가들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수치적으로 낮게 발표되지는 그런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네, 송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이제 석유류 가격 인상이 물가의 전반적인 인상에 큰 동인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소비자 물가 지수에는 통계청에서 그 분기별로 가계 소비 동향 조사를 분기별로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한 달 동안 생활하면서 10,000분의 1 이상의
지출 항목을 차지하는 품목이 조사해 보니까 458개입니다. 450개, 58 품목에 대해서 1000분의 가중치를 줘가지고 반영을 하는데요. 쌀 같은 경우는 5.5가 들어갑니다. 이게 쌀 가격이 굉장히 농산물 가격, 아니 우리 소비자 가격에 직접적인 소비자 물가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지만 5.5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커피 같은 경우는 7.6이 옵니다. 우리가 밥은 안 먹어도 커피는 매일 마시거든요. 실제적으로 커피값 상승이 쌀값 상승보다 훨씬 더 많은 소비자 가격에 소비자 물가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복음 소장님, 네. 이제 본격적으로 추석 제수용품 물가 조사를 시작하실 텐데 네. 올 추석을 맞이해서 물가에서 가장 걱정되는 분야 또 어떤 분야의 오름세가 주목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네, 이번 추석 상품은 저희가 18일에서 19일 날 대형마트, 그다음에 전통시장, 동네마트에서 33개 제수 품목을 조사를 합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그와 관련돼 있는 밀가루라든지 식용유, 고사리, 조기, 동태포, 과일까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는데요. 제가 여기 오늘 오면서 지난주 거하고요, 이 앞전주하고 비교를 하면서 쭉 체크를 한번 했거든요. 체크를 했었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과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고요. 공산품 가격은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지고 밀가루, 식용유는요 이미 작년에 오를 대로 다 올라버린 그런 상황이었고 다만 이제 그 추석 제수 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4인 기준으로 해서 얼마씩 책정이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 통계를 내는데요. 여하튼 8월 말로 그 일부 나와 있는 조사를 보면 4인 가족으로 32만 원 정도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18일 조사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희도 이제 궁금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특히 수산물에 대한 변동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소비자들이 이제 수산물이 이제 일본의 오염수 문제로 구매하시기 어려울 전에 좀 구매해야겠다 해서 수산물 가게가 많이 붐비더라 이런 이야기는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격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가격 변동이 없어요. 가격 변동이 없고요. 다만 가격이 이렇게 좀 낮아졌네 하는 부분들이 이제 물오징어라든지 요즘 나오는 꽃게 있어요. 이제 꽃게라든지 이런 가격들이 조금 낮아 있는 그런 가격이고요. 추석이 지나봐야 수산물 가격에 대한 전체적인 변동을 좀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송 교수님, 정부가 수입 돼지고기와 닭고기에 대해서 할당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미 할당 관세를 적용해서 수입 닭고기를 들여오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육회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그러는데 가격 변동 는 상황은 어떻게 지금 조사됐습니까? 특히 축산물 중에서 한우 가격은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돼지 가격은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보합세를 보이는 부분 쪽에 방금 사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관세 할당으로 들어오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 정부가 들어서 특히 그 농식품의 가격이 조금만 오르면 무관세 수입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돼지고기가 44만 톤 정도가 수입되어졌는데요. 그중에서 무관세 양도 약 7만 톤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다음 올해 같은 경우도 닭고기 지금 이미 3만 톤이 무관세로 들어왔고 추가로 3만 톤을 지금 수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닭고기 가격이 예년에 비해서 좀 높습니다. 10% 이상 높습니다. 근데 수입 무관세로 들어오는 것부터 해가지고 수입되어지는 닭고기의 대부분은 냉동 부분용으로 들어옵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면 B2B로 나가거든요. 프랜차이즈로 들어간다든가 가공업체 들어갑니다. 근데 가공업체 정부가 무관세로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지금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들어오는 부분은 이미 무관세로 들어와 있고 그 체결하지 않은 멕시코나 브라질 같은 데 들어오는 양이 일부 부분 양이 무관세에 들어옵니다. 근데 무관세에 들어오면 가격이 낮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공급 가격이 똑같습니다. 근데 일반 소비자는 냉동 닭은 사 먹질 않습니다. 냉착육을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느끼는 부분하고는 거의 영향이 없이 수입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 회장님. 자, 소비 심리는 현재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19 때는 그나마 지원금 제도가 있어서 좀 소비 활동이 밑바닥까지는
가지 않았고 조금 다소 좀 회복되는 그런 뭐 국면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코로나19 상황이 거의 끝나고 난 이 상황에서 소비 심리는 기대만큼 그렇게 좀 일어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실제적으로 요즘 이렇게 농담으로 하는 것처럼 근로자 월급만 안 오르고 나머지는 다 올랐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모든 물가가 전부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가지고 소비 심리는 많이 위축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특히나 이런 상황이 되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조금 많이 치우치는 것 같아요. 잘 되는 곳은 잘 되고 돈이 많이 뭉치는데 그렇지 않은 곳, 골목상권이나 이런 곳은 오히려 더 약해지는 것처럼 이렇게 실제로 그렇고요. 코로나가 풀리면서 좀 나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제한이 많이 없어지니까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재료값 상승이라든가 뭐 모든 것들이 다 오르다 보니까 계속 악재가 터졌죠. 지역 상품권 발행도 축소가 되고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도 더 못하다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그런 것은 약간 그 소비자들의 그 소비 패턴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과거에는 회식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저녁 늦게까지 식사도 하고 술도 마시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거의 혼자 밥을 해결하는 식으로 되고 또 이렇게 그냥 집에서 그냥 배달해서 그냥 간단하게 먹는 그런 패턴으로도 바뀌었고 마지막으로 보면 회식 같은 걸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른 귀가를 해버리니까 오히려 음식점 같은 데서는 더 장사가 더 안 되는 거고요. 중기부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저리 대출이 있었습니다. 금액이 좀 뭐 많지는 않았었는데 30분 만에 마감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그 어려운 사람들이 좀 좋은 조건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장사가 잘 되면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데요.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전주시하고 신용보증재단 그다음에 전북은행이 협력을 해가지고 1,200억 원 규모 정도로 지원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하루도 되지 않아가지고 새벽 6시부터 줄을 서서 하루도 되지 않게 마감이 돼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지역 상권에서 느끼는 체감은 아주 열악하고 나쁘다,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송 교수님, 뭐 이 같은 상황에서 뭐 정부도 물가 잡기에 뭐 그나마 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농수산물과 휘발유 가격이 뛰면서 야 이게 또 인플레이션으로 또 불똥이 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자, 송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올해 들어서 소비자 물가가 안정됐던 가장 큰 요인은 석유류 가격이 낮게 유지됐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러시아가 자율적인 감산을 연말까지 한다고 합니다. 약 130만 배를 감산한다고 발표하면서 국제 유가가 이미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국제 식량 가격도 추이를 보면 다시 그 코로나 이후에 폭등했다가 안정 기미를 보였는데요. 특히 올해 들어서 다시 폭등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제 곡물 수급에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올해 3%대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기본으로 유지될 것 같고요. 4%까지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환균 회장님, 이런 상황에서 또 중소기업들 영세상인도 또 자금 조달에 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자, 정부라든가 지방정부 또 이런 중기단체에서는 어떤 지원을 또 해줘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좀 뭐 요구사항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안정대책 자금으로 650억 원 정도 투입했다가 올해는 670억 원 정도 투입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투입하는 재원들이 실제적으로 소상공인들이 느낄 수 있는 체감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역에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 지역 상품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오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기청에서 지원해주는 자금이 15분 만에 막 30분도 안 돼서 마감이 되는 이유는 준비하고 있다가 하는데 지금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약간 연로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 받기 상당히 어렵고
서류 같은 거 상당히 복잡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만 할 수 있고요. 일단은 뭐 특수 소비가 되니까 명절이 끼고 있으니까 반짝 특수 효과는 있겠죠. 그러나 올해 전반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좋은 방법이나 액수가 되지는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김복음 소장님, 정부가 이제 해마다 뭐 대목대가 되면은 뭐 예산을 투입하고 농축산물 뭐 공급 확대를 통해서 소비자 부담을 줄인다라고 네. 뭐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좀 전에 이제 송 교수가 말씀하신 대로 할당 관세를 뭐 적용하면서도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유통 단계 왜곡이 있어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는 뭐 정부 발표하는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 요즘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어떻게 지금 인식하고 있을까요? 네, 말씀대로 송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8월 물가가 이제 3.4% 상승했지만 10월부터는 물가가 다시 안정세로 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전망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이 봤을 적에는 너무 지금 어렵다. 그리고 이제 추석 맞이하면은요 아마 여러 가지 물량들을 방출하실 겁니다. 뭐 농협에서는 여러 가지 과일류도 방출을 할 것이고 정부에서 비축되어 있는 다양한 생선류라든지 이런 부분도 방출을 할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유통공사에서 발표한 유통 비용의 발생률이요. 지금 45.4%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100원에 샀는데 생산자가 판매한 금액은 45.4%는 유통 비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상공인이나 소비자들한테는 체감이 직접적으로 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온라인 구매하지 직거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뭐 로컬푸드 매장 이용하고 비용 줄이기에 아주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안쓰러울 정도이고요. 특히 이제 제가 웹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추석하고 딱 쳤더니요. 어떤 통계가 나오냐면 차례상 줄이겠다. 이런 비율이 41.9%나 돼요. 전체적으로 통계를 봤을 적에요. 이만큼 뭔가 정부에서는 노력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피부에 닿는 물가는 그렇게 만족할 만큼은 아니고 또 이게 이제 이러다가 보면 가계부채가 확대가 되고 또 뭐 금리가 인상이 되고 이러면서 좀 이렇게 우려할 문제를 안심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처럼 뭐 소상공인들, 영세 상인들도 어렵지만은 또 추석을 앞두고 물가가 크게 상승하면은 특히 이제 하루 벌어 먹기 살기 바쁜 서민들이나 또 취약계층들은 오히려 이 명절이 뭐 고통스러운 그런 기간 아니겠습니까? 자, 김부금 소장님,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 중앙, 지방 정부 네. 또 기업이라든지 또는 기관 단체들의 뭐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특히 이제 소외계층을 이제 지원하고 같이 살갑게 안아가는 그런 운동들인데요. 저희가 9월 6일 날 저희 센터에서 그 공공급식에 출하하는 친환경 농가 영양사들 함께 회의를 했는데 친환경 농산물은 대부분이 그 공공급식으로 출하되죠. 학교로 쪽으로 나가는 건데요.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이 학교 공공급식으로 가야 될 친환경 농산물이 전주 것도 없고 전라북도 것도 없고 너무너무나 어렵다. 이런 것을 토로를 하셔요. 그러니까 이런 서민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산자들 역시 우리가 함께 힘들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직하면 저희가 한 소비자들 한 39.8%는 추석이 와도 선물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럴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돈 만 원 가지고 가도 장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시기에는 기관 단체 뿐만이 아니라 아파트 이웃에서라도 혹시 힘들어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없는지 이렇게 십시일반 서로 보살펴주는 그런 것들이 원래 추석의 문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송 교수님, 뭐 폭우나 폭염 탓도 있지만 이제 재배 면적이 줄어들면서 과일값이 뭐 치솟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이제 벼 작황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예. 역시 이제 쌀값은 이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아마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그랬는데 네. 자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올해 과일 가격이 폭등하는 것은 과일 재배 면적의 감소의 요인이 아닙니다. 네. 과일 재배 면적은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해도 경험하지 못한 특히 여름에 폭염을 경험했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벌써 시간이 지나니까 잃어버렸는데 올 봄에는 저온 현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냉해가 심했거든요. 네. 그래서 과일들이 막 착화할 때 냉해에 의해서 착화수가 굉장히 감소했습니다. 한 20% 정도가 감소가 됐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농산물은 10%가 감소하면 농산물 가격이 30%가 뜨는데요. 20%가 감소하면 60%가 뜨는 게 아니라 80%가 뜨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킹 법칙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경제 통계학자가 17세기에 규명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거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모든 나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벼농사에는 올해 날씨가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최근에 병해충 발생 보고도 더해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조생종 벼를 보면 예년에 비해서 약 20% 정도 증수가 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올 가을에 산지 가격을 20만 원을 약속했는데요. 지금 조생종 벼의 매입 가격이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근데 이미 전남이나 충남이나 강원도 같은 데서 작년도에 이 산지에서는 조곡 벼로 40kg를 따지고 하는데요. 작년도에 5만 4천 정도 갔었는데 올해는 6만 8천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만큼 가격이 작년도에 비해서는 약 24% 이상 증가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쌀 가격이 워낙 낮게 유지가 되어졌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긴 있겠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보금 소장님, 네. 정부가 10월 2일 임시 공휴일로 지정 발표했지 않겠습니까? 뭐 숙박 할인 쿠폰을 60만 장을 배포하겠다고 해서 또 좀 기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고속도로 통행료도 뭐 면제한다고요? 자, 이런 뭐 일련의 조치가 좀 뭐 대목을 앞두고 좀 내수 진작 효과로 좀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휴일이 길어지면 조금 여유 있으시면 뭐 가족 여행이라든지 친척 방문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겠죠. 그리고 말씀드린 이제 통행료도 무료라고 하니까요. 근데 이런 기대들이 갈 수 있는 곳들이 주로 관광지 지역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정부에서 이런 예산이라든지 이런 뭐 쿠폰이라든지 이런 걸 배포를 했을 적에는 사실은 그게 지역 동네 상권이 살기 위해서 한 방법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길어지긴 하지만 청취자분들께서는 관광주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서 동네에서 뭔가 좀 소비될 수 있도록 그런 일거리를 찾고 하시는 게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사실은 명절 때 가족이 와가지고 이 시간만 하려면 식당 찾기가 막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염려하셔서 하루 이틀 좀 쉬셨다가 나머지는 문 좀 열어주시라고. 네. 지역에서 소비가 되시라고 말씀 좀 전달해 우리 옆에 계신 주세요. 우리 전환균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 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느끼기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연휴를 맞이하면 정말 많은 여행도 가고 이렇게 외출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자주 했어요. 근데 이미 한 3년 지나면서 이게 사람들의 이렇게 마음가짐이나 생각이 조금씩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이동할 것 같지도 않고요. 근데 저희 소상공인 쪽에서는 특히 생각되는 게 공휴일 날 문을 열면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손님이라도 많이 오면 상관이 없는데 뭐 문은 열어놨는데 손님이 안 오면 어떻게 보면 많은 준비는 해놓고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이렇게 유명 관광지라든가 사람이 쉴 수 있고 올 수 있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뭐 한옥마을 뭐 1,000만 명 넘었다고 그렇게 보도는 나왔지만 한옥마을은 와가지고 구경하고 떠나버리잖아요. 여기서 머물러 있고 그래야 숙박지도 하고 그다음에 식사도 하고 이런 좀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 전라북도는 그런 게 많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사실 이 지금 정부에서 이런저런 정책을 써서 소비를 좀 증가시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이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 그 6일 연휴 기간이라 해도 전통시장도 그렇고
골목 상권도 그렇고 그렇게 큰 효과를 보기는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명절 전에 혹시 뭐 소상공인 단체에서 추석 물품 뭐 할인 판매 행사 같은 거 혹시 뭐 예정하고 있습니까? 우리 뭐 도청에서도 농수축산물 시장을 열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아주 좋은 품질의 그런 물품들을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했지만 아직 우리나라 그 해양까지는 그렇게 영향이 없고, 그다음에 지금 잡아놓은 생선은 그 영향이 거의 없는 건데 너무 소비가 위축이 돼서 그 수산물은 뭐 안 먹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제 군산도 그렇고 수산물 종합센터에서 지금 할인 행사를 굉장히 대대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럴 때 오히려 싼 가격에 맛있는 좋은 제품의 그런 걸 먹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혹시 이제 외지에 계시는 분들은 고향에서 생산되는 그 좋은 물품을, 오늘도 완주군에서 지금 하는 행사에 오전에 참석했다 왔는데 정말 좋은 제품들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할인 행사를 이용해서 우리 전통시장도 또 많이 활성화시켜 주시고 골목 상권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도와주시면 훨씬 소상공인들도 이웃처럼 살기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송 교수님, 뭐 추석 이후에는 또 이제 김장철이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네. 뭐 수산물 가격이라든지 곡물 가격, 또 소비자 물가 추이 변동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내 농산물보다는 수입 농산물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 7대 그 곡물 수입 국가고요. 농식품의 무역 적자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 39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그 수입을 그 적자가 큰 나라가 중국, 일본, 한국, 영국입니다. 그런데 수입 곡물 가격이 10%가 상승하면요, 소비자 물가 지수는 0.36%가 상승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곡물 자급률을 얼마나 높이느냐, 이 부분이 물가 안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김 소장님, 추석 뭐 성수품 값이 오르면 뭐 그만큼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 네. 좀 지혜롭고 경제적으로 선물을 사거나 또는 장보기를 할 수 있는 방법도 네. 뭐 소비자 단체에서 많이 고안을 네. 해놓은 상태일 것 같은데 소개를 좀 네. 해주시죠. 제가 이제 좀 팁을 드리자면은요, 물가 흐름을 하면서 저희가 그 모니터 조사위원들하고 회의를 하는데요. 선생님들이 보실 적에 물가가 가장 명절 때 어느 때 가장 급등하는 것 같냐 이렇게 이야기를 여쭤봤더니요. 사실은 5일에서 3일 사이래요. 그러니까 추석 전 5일에서 3일 사이가 과일이라든지 생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격이 가장 오를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쁘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냉장이나 냉동이 가능한 그런 그 농산물이라든지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좀 미리미리 사서 보관을 하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마다 우리 전주도 뭐 남부시장, 새벽시장이요. 좀 거의 5시 반만 가면은요.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시장 간다든지 전통시장이라든지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9시 이후에 가면 할인 판매전을 하고 있어요. 시내권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것을 이용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대체 이제 식재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싼 이제 고기라든지 뭐 생선, 뭐 새우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요즘은 이제 주부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콩나물이나 버섯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식재료 이용해가지고 전을 부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들이 좀 가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찾아보면 또 좋은 방법들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토론을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발언하신 내용 뭐 요약하고 강조하시는 말씀 듣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한규 회장님부터 좀 시작해 주시죠. 네, 주변에서 살기 힘들다는 우리 소상공인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생존권을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거든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가면 정말 효과적으로 빠른 시간에 장보기를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과 사랑이 넘치는 우리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그들을 이용해서 하면 지역경제도 살리고 우리의 이웃
하고도 더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번 추석에 한 번씩 이렇게 발품을 팔아서라도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에 좀 접근을 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눈길을 돌려주시는 그런 방법이 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네. 이해서 네. 사실은 추석에 선물했는데 그 선물 세트가 뭐 포장가리를 했다든지 해서 드린 분이 마음이 속상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9월 14일부터 10월 13일까지 이 소비자 피해 집중 창구를 개설을 합니다. 저희가 이 앞전에 설날에서는요 거의 63건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해가 있으실 경우에는 소비자 단체를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사실은 우리가 오늘 논의하는 내용도 왜 이렇게 그냥 그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이게 기후 변화, 탄소 중립 다 영향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고요. 우리 소비자가 피해자만이 아니라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음미하면서 우리 이번 추석만큼은 일용품도 좀 덜 쓰고 플라스틱도 좀 덜 쓰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추석을 좀 보내면 어떨까 싶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주위에서 어렵고 힘든 이웃이 있다라면 이런 챙겨보는 그런 마음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송춘호 교수님. 8월 달에는 배추 가격이 폭등해가지고 소비자들이 굉장히 그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요. 최근에는 그 고랭지 배추가 나오는 것이 강원도인데요. 생산비도 나오지 않는 만큼 가격이 폭락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농산물은 가격에 반응해가지고 수요와 공급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절적인 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농산물은 결코 소비자 물가 상승의 주범이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내 농산물 부분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생산 구조를 만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열띤 토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불볕 더위와 같은 기상 이변과 국제유가 상승 등이 겹치면서 당분간 물가 인상은 계속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정부는 추석 이후에나 물가가 진정될 것으로 내다보이는 가운데 소비자가 체감하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민생 안전 대책을 과감하고 꼼꼼히 추진해야 한다는데 별 이견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더 체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